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선출 표결에서 여당이 추천한 이재봉 교수가 부결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에 산회됐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 60여 개 안건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3월 임시국회 개회 시점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1일에 개회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후 더욱 팽팽해진 여야 대치를 비롯해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공방으로 번진 여당 전당대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은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현 기자. 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21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국회에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가 접수된 데 따른 건데요.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 표결이 되지 않더라도 체포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27일 본회의에는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 때와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데 그러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고 부결된다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이 되는데 여야 갈등도 격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27일 표결 절차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이 대표를 거듭 압박하고 있고요. 이 대표는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면서 정적 제거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에 나설 예정인데 부결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오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에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 독재 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상치 못하게 파행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이었습니까? 네, 본회의 초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7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재봉 울산대 교수의 선출안이 부결됐습니다. 여당목 추천 인사인 이 교수에 대해 야당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인사안을 부결시킨 것은 의회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야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교수는 편향된 이념적 발언을 일삼았던 인물이라면서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47개 법안 등 60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통과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발전 촉구 결의안을 제외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표시를 의무화한 개임산업법 개정안과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법안 의결은 27일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로 3월 1일자로 3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켜 진보 정당으로서의 역할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양당의 대결 정치 폐해를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자기 편의 잘못은 눈 감으면서 사회를 양분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응분의 정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양당 정치는 지난 수년간 이런 일을 정치의 전부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노동개혁 등을 언급하며 현재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로 용산 대통령실을 지목했습니다.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입니다. 젠더 차별과 격차의 구조인식을 거부하는 반지성주의는 여성가족부 철폐 7글자 공약으로 드러났고 이 원내대표는 정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역설했습니다. 과잉 사법 대결 국면을 끝내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 양당제 폐해를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한 노란봉투법이나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 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사업장 규모와 일의 종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에 나설 것입니다. 거대 양당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정의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지만 결국 1일에 개회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6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헌국회 이후 3월 임시국회를 따져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일에 임시국회가 열린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기 중에는 포기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없으면 포기하고 안 하고 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이 많은 만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임시국회를 열자고 맞섰습니다. 여당의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개회일을 3월 1일로 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국회법엔 2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고 돼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본회의에 직부유된 양곡관리법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양곡관리법 수정안에 정부 재량권을 넓히는 양보를 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만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협의에 임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며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 중재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시사한 만큼 협상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제32차 한미일의원회의가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에서 열렸습니다. 한미일의원회의는 한미일 3국 정치 외교 협력을 상징하는 유일한 의회 외교 채널로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린 한미일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이재정, 김병주, 최영두, 강선우 의원이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했고 미국에선 프렌치 의원 등 5명이 그리고 일본에선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 등 5명이 참여했습니다. 한미일 의원들은 최근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변화와 비핵화를 위한 공조 그리고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회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한미일의원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을 의장 공관으로 초대해 만찬을 갖고 3개국 협력과 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이 문민정부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문민정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실명제 등 김 전 대통령의 업적 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역사적 갈림길에서 늘 변화와 개혁의 길을 걸었던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크린토피아 본사가 가맹지역본부에 간 비용 부담과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행위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협약 체계를 기념하는 상생꽃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책임위원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당사자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가맹지사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맹법 개정안을 발의해 가맹지사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와 보복 조치를 금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하는 K-콘텐츠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방송 콘텐츠 투자 환경이 열악해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 방안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희경 미디어 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료 채널 방송사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콘텐츠 재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오늘 12번째 국회의장단 구술 총서인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병석 편을 박 전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증정식에서 박 전 의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의사당 시대 포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했고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과 개헌에도 앞장서는 등 흔들리지 않는 소신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구술집을 증정하게 돼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이슈를 짚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이슈픽 그 첫 번째 순서였는데 저희 그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네. 이슈픽 덕분에 최근에 그 한 주간의 뉴스가 쫙 정리가 잘 됐다고 칭찬을 하더군요. 반응이 괜찮았군요. 예. 그래서 오늘도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개월 만에 역전입니다. 8개월 만이면 작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8개월 34주 만인데요. 네. 무엇이 역전되냐면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을 했습니다. 아,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정리를 해드리면 리얼미터도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도 모두 국민의힘이 앞섰는데요.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주 13일부터 17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조사한 결과 이번 주 월요일에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39.9% 그리고 국민의힘이 45%로 5.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요. 한국갤럽도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14일부터 16일까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30% 그리고 국민의힘이 37%로 7%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가 이제 또 나오는 날인데 오늘은 그 격차는 조금 이제 줄었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34% 그리고 국민의힘이 37%로 3%포인트 차로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네. 역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세한 자료는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8개월 만에 이렇게 역전된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지율이 역전된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일단 오른 이유는요. 먼저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 때문입니다.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초반엔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모양새였지만 이준석계의
천하람 후보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슈가 됐고요. 또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토론회와 연설회 내내 공방이 오갔습니다. 즉 후보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긴 했지만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지지율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다 지난 16일이었죠. 이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영향을 미치면서 8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결코 이제 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의 통과 여부 27일 이제 투표 결과가 또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네. 민주당이 그 27일 본회의에서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화요일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말씀하신 대로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율 투표의 의미는 뭐냐면요. 논의조차 필요 없는 사항이고 당론 채택이 없어도 부결에 자신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구속영장에 자신의 이름이 주어에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 없는 이재명 영장이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화되는 폭력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부결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이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그 이후에 뭐 대표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대표직 사퇴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에 따른 후폭풍을 최대한 잠재우려는 그런 적극적인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7일 월요일 이제 표결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네.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복잡한 연대의 셈법입니다. 고대가 아니라 연대예요. 김나연대, 김조연대 등 이 네. 국민의힘에서 연대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 연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군요. 네, 후보들 간의 연대가 계속되고 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연대가 이 전당대회를 아우르는 핵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연대가 참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 전체적으로 연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김기현 후보부터 보자면요. 네.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인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 김장연대였죠. 전대 초기에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나연대, 김기현, 나경원 연대가 나왔는데요. 나 전 의원이 불출마했지 않았습니까? 불출마하면서 이 전대에서 자신의 역할은 없을 거라고 밝혔지만 김기현 후보가 나 전 의원을 설득하면서 김나연대를 구축하게 됐고요. 그 후에 김기현, 조경태, 김조 연대를 맺으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이 대세론을 굳혀가는 그런 분위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인데요. 윤안 연대를 주장하다가 대통령과 당대표는 동급이 될 수 없다. 동급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비판을 받고 언급하지 않기로 한 일이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안철수, 천하람, 안천 연대가 나왔는데 이 천 후보가 안 후보에게 공식 일정을 제안을 했다가 그래서 연대의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지만 일단 안 후보가 거절을 하면서 네.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이제 결선에 떨어진 후보가 결선에 이제 올라간 후보와 또 연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결선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선거 판세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였다면 이제는 연설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황교안, 천하람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황천연대. 네, 두 후보가 황천 연대까지는 아니고요. 그 두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즉 1강 3중의 상황이다. 양강 구도에서 1강 3중의 상황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네. 후보들의 생각도 아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안천연대가 성사되진 않았지만 만약 현실화돼서 지지층이 합쳐진다면 그 파급력에 따라서 또 선거판은 유동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황천연대도 한때 잠깐 나왔다가 금방 쏙 들어갔던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네. 김황연대는 어떤가요?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가 최근에 김기현 후보를 이제 굉장히 비판하고 강도가 이제 세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연대는 좀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천연대가 이 개혁 보수층을 지지 기반으로 한다면 김황연대는 전통 보수층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황 후보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워낙 집중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연대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한편에선 이 황 후보가 계속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그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상황 아니냐. 자신의 가치를 높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연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 간의 연대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복잡한 연대 셈법 살펴봤습니다. 이 고대는 아니었어요. 네. 네. 자, 세 번째 이슈픽 넘어가 볼까요? 네, 같이 보시죠. 비례대표 97석 가능할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제 의석수가 총 이제 300석인데 현재는 47석이죠, 비례대표가. 네. 이제 거기에 47석에 그러면 50석이나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50석을 더하자는 얘기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의 자문위원회가 총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정계 특위에 제출했는데요. 네. 이 결론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선거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요. 네. 3가지 중에서 1번과 2번 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50명을 늘리는데 지역구 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요. 비례대표만 50명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3번 안은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똑같습니다. 300명으로 똑같은데 그 안에서 지역구 의석을 다소 조정을 해서 줄이고 그만큼 비례 의석을 확대하자는 내용인데요. 결국 1번, 2번, 3번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자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을 유지하면서 늘리느냐 아니면 이제 의원 정수까지 같이 늘리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300명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그만큼 이제 지역구는 이제 줄어들게 될 테고 네. 의원 정수를 전체적으로 늘리게 되면 국민들의 정서가 또 여기에 좀 반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네, 좋지는 않은데요. 300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를 확대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데요. 다만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의원 한 명당 네. 9명의 이제 평균 보좌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지 않은 세비를 받는다는 점 의원들이 그리고 불체포 특권 또 면책 특권 이런 특권과 혜택이 너무 많다는 생각들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될 테고요. 또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다만 이 능력이나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도 유력 정당의 후보로 앞번호를 소위 말해서 받게 되면은 네. 거의 무조건 당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구에서 뽑힌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유권자보다는 정당에 충성하기가 쉽다는 점 이런 이렇게 예를 제가 든 것이지만 이런 네. 단점들을 근거로 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이런 두 가지가 같이 좀 조합이 돼야 어떤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 인생의 마지막 과제로 정치 개혁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에 제출된 선거제 개편안이 앞으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정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비례대표 이제 국회의원이 정당에 반하는 좀 그 의견을 내면 정당 안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던데 그러려고 우리가 뽑은 줄 아느냐? 근데 네. 그 정당보다는 유권자 국민에게 더 충성하고 충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월 24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마음속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전대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마음속 지지 후보가 있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마음속 지지 후보,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김기현 후보인 걸까요? 벌써 오래전부터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당대 당대표를 꿈꾸다가 포기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그것이 오히려 뭐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울산 KTX 땅 문제 의혹으로 현재 경쟁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1,800배 시세 차익도 거짓말이고 연결도로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간다면 저희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얄팍한 계산하는 사람들은 당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렇듯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까지 꾸린 상황. 현장에 가서 언론을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아주 더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본인이 끊어야 됩니다. 딴 사람이 끊어줄 수가 없어요. 제2의 대장동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 속 여당 전당대회 막판 변수로 어떻게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조용히 나가기 법안입니다.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단톡방 스트레스.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의 공감도 높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같은 데서 나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이 뜨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으로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인 이상 이용자의 대화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다시 불려 들어가게 되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눈치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인권 침해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왓츠앱과 중국의 위챗 등의 글로벌 메신저들은 현재 모든 이용자에게 별도의 알림 없이 단톡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엔 이 서비스를 유료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초대되거나 또 나가는데 부담되는 이런 것들은 기능을 기술적으로만 조금 처리하면 정보통신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카카오톡 측은 현재도 유료 서비스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일반 이용자에게도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상황. 단톡방을 나가는 것조차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느냐는 이용자들의 푸념 속 알림 문구 없이도 마음 편히 단체방을 나가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국회 라이브6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기자 간담회 두 분 다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총 그 60분이 넘었고 모두 발언이 40여 분 굉장히 이제 길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기자 간담회가 끝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특권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표결 전부터 이제 신경전이 이제 치열한 상황이고 체포 동의안 표결이 다음 주 27일 월요일에 이제 있게 됩니다. 표결 바로 이제 직전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설명하는 내용 안에 지난번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때처럼 뭔가 그 정치권의 후폭풍을 또 갖고 올 만한 그런 이제 어떤 카드 이슈가 있을 것인지 먼저 두 분 이야기 차례대로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이번의 경우에는 크게
특별히 논란될 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이미 검찰에 의해 피의사실 공표가 거의 다 된 상태라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새롭게 뭐 확인할 만한 정보는 일단 없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과 달리 구속영장의 사실을 구성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남시의 이익이 대법원에서는 5,500억을 환수한 게 맞다라고 봤는데 지금 구속영장에는 1,800억만 이익으로 두고 있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기각될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구속영장의 어떤 표현들을 보면 아시타비, 내로남불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보통 정당에서 논평할 때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법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구속영장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정당의 논평처럼 구성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한동훈 장관이 보이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 임팩트를 가질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훈 의원도 그 내용들이 이제 좀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달리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런 유의 것을 뭐 어떤 검찰 독재라든지 뭐 검사가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사법의 경쟁이 아니라 정쟁화시키고 있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이 좀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수사들도 당연히 어떤 일반적인 사법적인 것과는 좀 달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추가적인 파급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미 뭐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점이나 거기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이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어떤 충격을 일으킬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이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될 경우에 결국 또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결국 정당이 자기 식구 챙기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가 좀 더 저는 핵심적인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체포동의안 이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또 이슈가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건데. 과거 이제 강원랜드 사건으로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했었던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오늘 이제 그 라디오 매체와 인터뷰에서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5월 말에 그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2018년 5월 말에. 네. 근데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실은 그 지방선거에서 다루어서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갔어야 됐었는데 그것 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되어서 사실 그때 당시 당명은 기억나진 않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이 원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이제 7월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간 거여서 내용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사용한 것과 똑같다라고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아주 최근까지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말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비판받을 부분은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야당 대표 그리고 지금의 혐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구속해서 재판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저는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92년도 정주영 대선 후보도 그렇고 2002년도에 이해창 후보도 그렇고 사실 정주영 후보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종 판결까지 그렇게 했고요. 이해창 대표는 사실은 차떼기 사건이라고 아주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되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수사에 응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굳이 지금 혐의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저는 매우 정치적이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국회사에도 이제 기록이 될 제1야당,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 안에서 이제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이제 그 대표가 오늘 이제 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국회사에 기록이 될 만한 그런 날인데 불체포 특권이 폐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뭐 공약으로 이제 걸었던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말이 바뀌고 이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입장인데 이
적절한 해명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비단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꼭 이제 민주당 인사들 측에서 자주 나왔던 변명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성희롱이나 어떤 성범죄 간의 뭐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걸 더 중심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그 의혹의 대상이 됐을 때는 또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고 달리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만약에 이제 그 지자체장의 혐의로 인해서 재보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도 또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다 하면서 결국에는 후보자를 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들이 어떤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 잣대가 자신들에게 돌아왔을 때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모습을 지난 정권 5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좀 중첩돼서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특권을 포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만들어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뭐 어떤 지도층에게 특권을 주자고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 없게 뭐 권성동 의원처럼 스스로 영장심사에 나가셨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을까. 스스로 말씀하신 바도 지킬 수 있고. 그런데 결국 스스로의 안위의 문제가 되자마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시니까 국민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월요일의 표결은 부결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게 이제 굳어져 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부결된 이후에 뭐 차후에 또다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그때 이재명 대표의 이제 거취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가 이제 더 방점이 찍혀서 최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차후 거취라고 하면 뭐 사퇴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당 내부 분위기가 현재 좀 어떻습니까?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체포 동의안은 부결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윤석열 정부 하에 검찰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건 상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랬지만 그러니까 법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안에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매우 편파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어쨌건 그것이 상수라고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소되게 되면 당원 80조에 따라서 기소된 특히나 이제 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이 정지되는 당원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혐의와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상수를 놓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부패냐 아니면 정치 탄압이냐 네. 이렇게 이제 또 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 이제 거취가 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이제 또 치열했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1일에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여당은 6일이나 13일에 하자 이렇게 이제 입장이 이제 갈렸었는데 결국에는 3월 1일로 2월 임시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여는 국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는 또 나오겠네요. 저는 이게 이런 민주당의 행보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좀 과도하게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회기의 날짜라는 것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굳이 자기들이 뭐 1일로 땡겨와서 그 회기를 맞춰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내놓는 어떠한 이유들도 사실 명확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저번 이제 회기 연결이나 뭐 임시국회 때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이거 결국에 불체포 특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비판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 변하지 않고 같은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관련해서 뭐 짧게 뭐 입장 일단은 국회법에 3월 1일 날 집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6월까지인가가 이제 그렇죠. 네, 2월부터 6월까지는 네. 그 해당 월의 1일 날 집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근데 자체가 또 여야 저는 협의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꼭 그래야만 한다기보다는 어쨌건 법상의 기준으로는 1월에 하는 게 되려 관례에 맞는 1일에 네. 하는 게 관례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는 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방탄이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여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잡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당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국회 안 열어도 좋다. 나중에 열자라고 말하는 건데 여당은 계속 민생을 챙긴다고 하고 개혁 과제가 있고 입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국회를 계속 뒤로 미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여당의 바람직한 모습인가라고는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전 오늘 그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후반전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최근에 울산 그 땅 투기 의혹이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도 이슈는 됐었지만. 지금처럼 이제 전국 단위 이제 선거에서 TV 토론까지 이제 이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끈 거는 이번이 이제 처음인 상황인데 어제 김기현 후보가 이제 긴급 해명 기자회견까지 이제 열었습니다. 이번 그 파장이 앞으로 이제 전대 끝까지 어떻게 좀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뭐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뭐 과도하게까지 얘기해서 뭐 울산 이재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뭐 진짜 어떤 인허가권에 대한 문제로 어떤 토건조가 이용하는 이런 대규모 어떤 부동산 비리와는 달리 이것은 만약에 이런 제시된 의혹들이 사실이라 한다 해도 그냥 전형적인 어떤 땅 투기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문제가 되려면 이 김기현 의원이 이 땅을 구매하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던 어떤 권한이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어떤 노선의 변경이라든지 뭐 송전탑의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시하는 측에서도 그걸 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 뭐 1,800배의 이익을 봤다든지 뭐 이런 것 전체도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있는 시가들이 나오는 어떤 언론 보도들을 봐도 이 땅 자체의 시가라기보다 뭐 주변이 얼마였다더라. 그때가 뭐 얼마였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아직 의혹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불명확한 지점이 많기 때문에 좀 차후에 진행되는 추이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김기현 대표가 이 땅을 구매한 게 이제 93년도면 30년 전에 구매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특성상 30년 전이면 어느 정도 배수가 일어나는 시세 차익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적인 시세 차익으로 볼 것인가 어떠한 부정한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조금 얹자면은 뭐 김기현 대표께서 토론에서 이 의혹이 들어오셨을 때 그렇다면 내가 90% 할인을 해서 팔겠다 그럼 사시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불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머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라도 굉장히 비쌀 거예요. 얘기하신 건 10%였던 것 같은데 좀 펀드 같은 걸로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시세 차익보다도 지금 이제 논의의 방점은 직선으로 가는 그 노선이 이제 돌아서 가는 노선 변경으로 되는 그 이제 과정에 이제 그 진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이 조사단을 꾸렸네요. 그 김기현 의원하고는 이제 좀 악의원으로 꼽히는 인물 황운하 의원이 진상조사단의 단장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 차원에서 다시 조사에 나선 배경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명이 되려고 하면 제일 본질은 왜 노선이 변경되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될 텐데 그런 해명은 저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1,800배 오른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이어서 전 되려 더 납득이 안 되고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심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고문 변호사일 때 매입했고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일 때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건 이익이 생긴 건 맞아요. 그게 1,800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의심해 볼 법하고 황교안 후보가 생각보다 설득력 있는 문제를 제기했던데 그러니까 이게 울산 MBC에서 이 사안을 다뤘는데 김기현 후보 측이 그 MBC에 뭐 어떤 소송을 걸었나 보죠. 근데 그 소송에서 김기현 후보가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MBC가 합리적 어떤 의심을 했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의심이 전혀 의심 자체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고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야당의 대표 후보이기도 하고 야당의 국회의원이 만약에 자신의 권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부당하게 늘렸다고 하면 그것 자체는
상대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차원의 이제 조사의 상황이 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지율, 당대표 이제 지지율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좀 부진한 상황이고, 김기현 후보가 굳건하게 이제 1위로 치고 나간 상황이고, 현재 이게 이제 뭐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아니면 이제 1차에서 이제 끝나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고, 그 중에 천하람 후보가 과연 돌풍이냐, 찻잔 속의 미풍이냐, 판을 뒤집을 정도의 결선 투표까지 갈 정도의 어떤 그 막판 변수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 돌풍이냐 아니냐는 뭐 이미 의미가 없죠. 돌풍인 것은 맞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전체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즉 천하람 후보의 승리로 끝날 수 있는 돌풍이냐, 아니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이어가지 못할 돌풍이냐에 대해서만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허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안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자들보다는 다른 후보들을 찍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찍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하람 후보처럼 갑자기 이제 치고 나오는 새로운 후보가 있으면 거기로 지지율이 옮겨져 왔던 것이 지금까지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출마하신 선거들에 있었던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천하람 후보가 2위를 하는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렇다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뭐 승리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또 저희 당의 지지를 많이 받으셨던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뭐 구설수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당대표 출마를 이제 철회하셨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있었던 갈등들에 나경원 대표의 지지자, 나경원 이제 후보의 지지자들이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보다는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재밌을 그런 전당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천하람 후보 행보를 보면 어떻게 좀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부러울 거는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고, 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돌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는 본인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저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힘듦을 겪어가면서까지 그런 부러움을 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그러한 이제 자신을 거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올바르게 거는 사람이 있고 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하람 위원께서는 천하람 위원장께서는 이번에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신다 해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어떤 자신의 입지를 키우셨기 때문에 뭐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약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러움보다는 저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 것인가, 예, 그 생각이 더 많이 갔다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지웅 대변인도 같은 청년 정치인 입장인데, 네. 천하람 후보의 이제 행보를 보면서 이제 출마 선언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잖아요. 근데 2위를 기록하는 20%대를 뚫은 이제 뭐 지지율도 나오고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흥행이 성공한 것이다, 아니면 혼탁한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도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과 정책 논의가 이제 좀 없다, 네거티브 선거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지금 그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후보의 뭐 압승이었잖아요. 70% 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보면서 천하람 후보 전체적인 뭐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 상황 보면서 여러 가지 그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줄 세우기, 그러니까 지명직 전당대회라고 불릴 만한 사항으로 가고 있다가 그나마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면서 좀 살아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계속 강조하는 건 상식, 제정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때 이제 외교 논란이 되었었던 것도 뭐라고 들리시냐라고 했을 때 바이든이라고 들렸다 나는 뭐 이런 이야기. 그게 이제 사실 난리면이라고 들었던 사람조차도 국민의힘 사람들은 바이든이라고 들려도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좀 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정상적 제동을 걸고 있다는 면에서 높이 사고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당대표 후보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또 정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분명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건 출마해줘서 국민의힘 좀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명직 전당대회라고 하는 오명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가 아예 없어졌다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김기현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온 이야기는 울산 KTX 땅 투기 관련한 해명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면이 덮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이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가 검증되는 전당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권지웅 의원도 이제 내년 총선 이제 출마 이제 뭐 준비하고 이제 생각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천하람 후보의 최근에 이제 그 선거에서 이제 행보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이제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후보로 정작 출마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김기현 후보는 완전히 친윤에 서 있었고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당의 정체성이 없었던 상태였고 황교안 후보는 사실 직전까지만 해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셨던 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되려 출마할 명분이 저는 더 분명한 곳이었다고 좀 생각도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 민주당에서 저도 이제 전당대회 출마했었습니다. 그렇죠.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었는데 컷오프 되었고 네. 그리고 아주 비상식적인 후보가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역설적으로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조금 어떤 되려 이제 청년들에게 공간을 열어준 어떤 약점을 보여주심으로써 공간을 열었던 것이 있고 민주당은 아직 그런 공간을 만들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의 역량을 많이 쌓아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하람 후보를 보면서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인지도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방송 출연이니까 두 분 앞으로 또 왕성한 방송 출연 활동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청년 맞수는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비롯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여당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